일반 물리 2 8번째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자성, 매그네티즘, 한국말로 하면 자성, 자석 알죠? 매그넷을 자석이라고 하고, 자석을 매그넷이라고 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잘 접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저기 초등학교 때 뭐 철가루 실험들 해봤겠지만 자석 가지고는 다 놀아봤을 거 아니에요. 자석을 가지고 놀면은 이제 어렸을 때는 참 재미난데 신기하죠. 사실 그 신기한 이유가 뭔가야 그걸 또 생각을 좀 해봤는데 뭔가 직접 접촉하지 않는 포스 힘, 또 다른 문제죠. 그거는 사실은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신기했던 그런 힘이죠. 처음에 이제 미지의 힘이었고 지금 뭐 잘 이해하고 있는 힘이지만 아무튼 이 철가루 실험을 다 해봤죠. 이게 예를 들어서 여기가 뭐 이 왼쪽이 N극이고 이쪽이 S극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런 철가루들이 요렇게 이런 식으로 온라인을 하게 되는 걸 이제 알 수가 있고, 요게 이제 촘촘하게 붙은 데는 그 자기력이 센 데고, 이 좀 멀어지면 듬성듬성해지는데 이제 자기력이 약해지는 그런 건데, 이 라인이 깊어지잖아요. 자, 근데 이 자성이라는 게 뭔가, 이게 왜 생기는가, 그걸 이제 생각을 해볼 건데요. 물론 이거는 일단은 그 자성이란 게 뭐냐라고 묻는다면, the magnetism 이라고 묻는다면 간단한 대답이 있어요. 이제 그것은 무언가인데 뭐냐면은 그 magnetic force를 만들어내는 무엇인가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은 100% 맞아요. 근데 사실은 아무 이야기도 아니죠. 이렇게 얘기하면은 동어 반복이고요. 아무튼 이제 우리가 자성을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마그네틱 폴스를 만들어내는 어떤 현상을 우리가 자성이라고 부른다. 매그네티즘이라고 한다. 그 일렉트릭 폴스나 뭐 기타 일렉트릭 피나미나 그 현상을 나타내는 거 일렉트리시티라고 하듯이, 전기라고 하듯이, 우리가 이제 물론 이거는 굉장히 일상에서 잘 접하는 거죠. 자주 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전기도 접하지만 전기는 주로 이제 제품을 통해서 접하고 자성은 밖에서도 많이 접하는 거죠. 이유는 이제 차차 알게 될 텐데 그 이유는 나중에 따지고요. 근데 이게 또 중요한 게 일렉트리시티하고 전기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요. 지금은 잘 안 보이겠지만은 이제 차차 우리가 이 일반 물리 쭉 전자기 파트를 쭉 진행을 하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게 될 텐데 그런 이유로 해서 얘를 일렉트로매그네티즘, 그러니까 일렉트리시티와 마그네티즘이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돼요. 앞으로 일렉트로매그네티즘, 전자기학이다. 이런 용어를 많이 쓰게 될 것이고요. 접하게 될 것이고 이제 마그네티즘을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기본 개념들이 좀 필요한데, 기본 개념 중에 일단은 얘를 잠깐, 그러니까 오늘은 주로 일렉트릭 커런트 파트를 하게 될 텐데 전류죠. 전류. 고등학교 때 물리를 했으면 잠깐 나오긴 했겠지만 뭐 오음의 법칙 이런 것들. 전류가 뭐냐라고 묻는다면은 얘는 우리가 쉽게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 전하량의 플로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단위 시간당 흐르는 전하량이 되는 거예요. 물의 흐름처럼 물이 단위 시간당 몇 킬로그램 흘러가느냐, 단위 1초에 뭐 그런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서 얘기할까요? 그림은 이제 미리 갖고 오면 좀 이따 이거를 보겠지만, 그 물로 생각을 하세요. 전류는 눈에 이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물은 잘 보이잖아요. 그래서 물이 이제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가는데, 쭉 어떤 저기 관을 우리가 확대해서 그린 거예요. 그 안에는 이제 전하들이 있을 거예요. 전하들이 어떤 Q라는 전하를 갖는 게 뭐 플러스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일 수도 있고, 그 전하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그 전하가 얼마나 흘러가느냐, 단위 시간당, 그게 이제 바로 전류고요. I라고 왜 I가 됐는지는 난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얘가 뭐냐면은 그 단위 시간당 얼마나 많은 전하가 흘러가느냐 하는 문제고요. 여기서 우리가 속도를 정의하듯이, 속도라고 하는 게 평균 속도 정의하고, 그 어떤 평균 속도라는 건 예를 들어 1초 동안 거리를 얼마만큼 갔느냐라고 정의를 하잖아요. 이것도 평균 전류라고 하는 건 1초 동안 1쿨롱이 가면은 뭐 1암페어가 되는 건데, 그 얘를 이제 리미트를 보내는 거죠. 속도 정의하듯이 순간 전류죠. 이게 순간 흐름이 바로 이제 전류예요. 자, 이렇게 정의하고 나면 이게 바로 다른 게 아니라 전하량의 흐름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한 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단위는 뭐가 되냐? 단위는 쿨롱 나누기 세컨드가 되겠죠. 전하량의 단위는 쿨롱이고, 뭐 이렇게 그냥 우리가 좀 친절하게 써보면 전류의 단위는 전하량의 단위 나누기 시간의 단위니까 이거는 쿨롱 퍼 세컨드 이렇게 될 것이고요. 쿨롱 퍼 세컨드,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이걸 우리가 A라고, 앙페르를 저기에서 암페어라고 불러요. 불어로 이제 앙페르가 프랑스 사람이니까 불어로 할 때는 앙페르, 원어로 할 때는 우리가 근데 보통 암페어라고 부르죠. 암페어. 이게 악상이 여기 있던가 아무튼 그래요. 잘 모르겠는데. 자, 그러면 이게 왜 이래? 갑자기 얘가 이상한 게 나니 가끔. 자, 그러면 1암페어라고 하는 거는 1초 동안 1쿨롱의 전하가 지나간 흐름, 그런 전류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자, 이 암페어 단위는 여러분들이 전자제품 보면은 써 있는 거 많이 있어요. 최대 전류가 뭐 얼마고, 20암페어고, 10암페어고, 뭐 몇 미리암페어고, 이런 거 많이 써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많이 쓰는 단위가 전류 밀도라는 단위가 있는데, current density라고 부르고요. 번역하면 전류 밀도가 되는 거죠. 얘는 뭐냐면은, 자, 이제 얘를 다루기 위해서 이 그림이 필요한데, 이 그림을 다시 한번 보게요. 이 그림에서 얘가 그림을 이제 설명을 많이 안 했는데, 이쪽에서 다시 봅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간상으로 보면 이게 뭐냐면은 여기에 얘가 이제 원래
여기 있다가 시간이 t만큼 지나가면은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죠. 이거 파이프까지 이동을 해버리네. 다시 파이프는 빼고, 자, 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만큼 이동을 하게 되죠. t만큼 지나면은. 자, 그래서 결국은 t만큼 지났을 때 우리가 이동한 양이, 전하량이 얼마냐면 델타 Q가 그 시간 t 동안 흐른 델타 t 흐른 전하량이 얼마냐면, 얘가 여기에 볼륨하고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여기 볼륨에다가 저기 그러니까 여기 이제 Q라는 차지가 있고요. Q라는 차지에다가 곱하기 N. 라지 N이 뭐냐면은, 이게 뭐냐면은 결국 그 숫자 number of charges 이렇게 되죠. 자, 근데 이게 뭐냐면은 number of charge는 뭐냐면은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어떤 density에다가 부피를 곱하면 되죠. 부피는 A 곱하기 L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N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밀도이고요. 밀도. 입자의 밀도라고. 입자의 그 전하의, 그러니까 입자의 밀도라고 합시다. 전하를 가진 입자의 밀도. 그러니까 몇 개 있느냐 하는 거고요. A, L이 이제 부피니까 면적에다가, 그러니까 A는 여기 단면적이고요. 단면적이고 L은 길이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게 N 곱하기 A 곱하기 시간 델타 t 동안의 거리가 얼만큼 지나냐면 V 델타 t만큼 지나가죠. 따라서 얘를 커런트는 델타 t분의 델타 q를 하면, 뭐 여기 뭐 델타 t 물론 리미트를 취하지만 0으로, 이게 얼마냐면 그냥 n 곱하기 a 곱하기 v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q가 빠졌군요. q, 그렇죠? 얘를 또 어떻게 쓸 수가 있느냐면은 QNV라고 하는 거를 벡터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냐면은 차지에다가 그 밀도를 곱한 다음에 전하값에다가 밀도를 곱한 다음에 다시 속도를 곱한 거를 우리가 얘를 전류 밀도라고 정의를 해요. 얘를 전류 밀도라고 정의하면은 사실은 내가 이 값을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I 값을 V하고 A가 평행할 때는 그 QNV가 VA가 되는데, 만약에 V하고 A가 평행하면 이렇게 쓰면 되는데, 평행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걸 어떻게 자를 수 있느냐면은 색깔을 좀 바꿔서 이런 식으로 자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를 수도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잘라 놓으면은 여기 A 값이 훨씬 커지겠죠. 단면적은 커지는데 사실 전류 값이 바뀔 일은 없죠. 근데 요 벡터를 우리가 A라고 해요. A 벡터라고 하고, A 벡터라고 하고, 크기가 요 단면적이고 방향이 이거의 이제 수직인, 이 평면의 수직인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거 일반적으로 쓰면은 이게 뭐냐면은 다시 쓰면은 커런트하고 커런트 덴시티 벡터의 관계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J라고 하는 값이니까. 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행일 때는 V하고 A가 평행일 때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일반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는 거죠. 스칼라 프로덕트로. 자,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게 V라고 하는 게 이게 개별 입자의 속도가 아니에요. 우리가 물이 흘러가는데 이게 물 분자의 속도가 아닌 것처럼 사실은 물 분자들은 굉장히 어지러운 운동을 하고 있어요. 속에서 어지러운 운동을 하고 있는데 안 보이죠? 근데 우리가 물의 속도를 그런 걸로 취급하진 않죠. 사실은 그게 평균이 돼갖고 이렇게 흘러가는 속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흘러가는 속도를 흐름의 속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우리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말 영어로 하면은 드리프트 벨로시티라고 하는데 그걸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요. 근데 지금은 크게 상관은 없어요. 크게 상관은 없고 개념적으로 그렇다는 얘기고.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조금만 약간 더 다룰 필요가 있는데 이 전류에 대해서 오음의 법칙 알죠? 오음의 법칙. 옴스 로. 사실은 이게 진짜 법칙이 아닌데 법칙이라기보다는 그냥 현상론적인 이야기인데 이 그림을 다시 봅시다. 이 그림을 다시 보고요. 복사. 여기서 우리가 전류가 흐르잖아요. 근데 전류가 언제 흐르냐면 가만히 놔두면 전류가 흐르지 않아요. 가만히 놔두면 전류가 흐르지를 않고 뭔가 우리가 물이 가만히 있으면 흐르지 않죠. 가만히 평평한 땅에서는 흐르지 않고 강물이 흐르는 이유는 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거죠. 그쵸? 호스도 우리가 파이프도 이게 흐르는 게 압력을 주거나 여러분들이 수돗물이 나오는 이유는 압력 차이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또는 이제 강물이 흐르는 거는 높이의 차이, 경사가 있기 때문에 흐르는 거고 마찬가지예요. 그 어넬로지가 완전히 여기서 적용이 되는데 얘도 경사 같은 걸 줘요. 압력 같은 걸 줘야 돼요. 그 압력에 해당하는 게 뭐냐면은 전압이죠. 그래서 커런트가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압력을 줘야 흐르는데 여기에다가 이 단자에다가 우리가 이제 어떤 그냥 압력이 아니라 기압이 아니라 전압을 주면 되는 거죠. 사실 전압이 압력의 단위가 아니라고 얘기는 했지만 여기 전압을 주는 거예요. 포텐셜 디퍼런스를 주는 거죠. 에너지 차이를 주는 거죠. 자, 그러면 얘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이제 전압을 줬으니까 일렉트릭 필드를 느끼게 되겠죠. 자, 일렉트릭 필드를 느끼니까 이 전하들이 일렉트릭 포스를 받아서 이게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볼티지를 주면 얘가 다른 말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는 거고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면은 전하들이 힘을 받는죠. Q 곱하기 2의 힘을 받는 거죠. 힘을 받으니까 이제 움직이는 거죠. 자, 움직이니까 받아서 움직이고 움직이니까 전류가 생기는 거죠. 자, 이거를 잘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잘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실제로 만약에 얘가 프리 파티클이라고, 그러니까 아무런 저항이 없다고 쳐봐요. 프리 차지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항이 없는 경우. 저항이라고 하는 건 아직 정의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통상적인 의미에서 저항이 없다고 쳐봐요. 저항이 없으면 힘을 받으면은 계속 가속이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뉴턴의 법칙을 배워서 알겠지만 언제까지 가속이 되느냐? 무한정 가속이 되죠. 만약에 저항이 없다면, 그러면 이제 무한정 가속이 되는데 실제로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왜? 이게 잘 들여다보면은 안에서 자기들끼리 부닥치고 전하들이 자기들끼리 부닥치기도 하고 막 그 마찰에 의해서 걸리기도 하고 그래서 실제로는 이런 일이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요. 물론 초전도라는 예외가 있긴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저항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저항이란 건 바로 이런 거고 영어로는 레지스턴스라고 부르고요. 저항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빗방울이 떨어지는 거랑 유사해요. 빗방울이 떨어지는 걸 잘 보면 여러분들 등속으로 떨어져요.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자유낙하 법칙을 따른다면은 가속이 돼야 되는데 잘 보면 거의 등속이에요. 그게 이유가 있어요. 등속이 되는 이유가 이게 여러분들 일반물리 1에서 배웠는지 내가 모르겠는데 내가 일반물리 1 강의를 안 해서 이게 가속이 처음에 구름방을 잠깐 뭐 또 다른 이야기지만 이제 아주 기본적인 원리라서 이게 먹구름이 있다고 쳐봐요. 여기서 이제 막 구름이 무거워져 가지고 빗방울이 떨어지잖아요. 빗방울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하는데 그 중력 때문에 가속이 돼서 점점 속도가 빨라지겠죠. 근데 얘가 무한정 빨라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이 있어서 저항이 생기는데 저항력이 반드시 생기고요. 그럼 속도가 얼마나 증가할 수 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저항력은 속도에 비례해서 점점 세지죠.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질수록 저항력이 커져요. 언제까지 커지냐면은 중력과 비길 때까지.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중력과 비기는 상태로 저항력이 일정한 속도로 이제 내려와요. 어느 순간이 지나면. 그래서 일정한 속도로 내려오죠. 만약에 저항력이 없으면 우리가 빗방울에 맞아서 머리에 빵꾸가 날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서. 온전치 못하다는 거죠. 근데 저항력, 공기 저항 때문에 공기가 제일 크죠. 공기 저항 때문에 비가 일정한 속도로 떨어지게 되고요. 시간당 몇 미리가 몇백 미리가 내리니 많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그거를 이제 그 순간 속도로 환산할 수도 있겠죠. 순간 전류가 아니라 비의 흐름 그런 걸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아무튼 저항이라는 게 존재를 하고요. 저항이 없으면 이게 전류가 무한대로 갈 텐데 무한대로 가지 않고 얘가 어떤 전압에 비례한 양으로 수렴이 되고요. 이때 비례 상수가 1/r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때 r이 바로 레지스턴스고요. 또는 이제 V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들 기억을 하고 있을지 V는 IR 이게 아마 가장 쉽죠. 또는 R은 결국은 정의를 하기를 우리가 전류를 흘렸을 때 얼마나 전압이 걸리느냐 하는 거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어요.
만약에 전압을 조금만 가해도 전류가 굉장히 많이 흐른다 하는 거는 저항이 적다는 얘기고, 저항이 0이라고 하는 거는 전압을 가하지 않아도 전류가 흐를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어떤 이유로 해서든지 전류를 흘려주면 그냥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죠. 이게 우리가 레지스턴스가 없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가 있긴 있어요. 자연계에. 그런 경우를 우리가 초전도에 실제로 존재를 하긴 해요. 아주 예외적으로. 여기서 자세히 다룰 내용은 아니지만. 자, 근데 일반적으로는 이제 R이 항상 0이 될 수가 없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를 흘리면은 전압이 반드시 생기게 돼 있고요. 전압을 흘려야만 전류가 흐른다, 그런 뜻이죠. 또 다른 말로 하면. 자, 그리고 요거의 단위는 뭔고 하니, 당연히 전압의 단위 나누기 전류의 단위 이렇게 될 것이고요. 사실 전류 자체도 또 다른 단위로 환산이 되긴 하지만 어쨌든 얘는 볼트 퍼 암페어가 되고요.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은 오음이라고 부릅니다. 오메가라고 쓰고, 이게 오음. 또 사람 이름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쓰는 걸 우리가 V는 IR, R은 I분의 V, 이런 거를 우리가 오음의 법칙이라고 부르고요. 사실은 이 오음의 법칙은 자연의 기본 법칙이 아니고요. 기본 펀더멘탈 로가 아니고요. 법칙이라고 부르기도 좀 애매한 건데 어쨌든 그렇게 불러요. 이건 뭐냐면 그냥 현상론적인 뭐라고 해야 되나? 법칙? 현상적인 법칙이라고 합시다. 기본 법칙이 아니고. 자, 그래서 이제 이 저항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해보면은 또 한 가지가 얘는 저항은 레지스턴스는 지오메트리에 이게 어떻게 생겼느냐, 우리가 우리 사기도 하잖아요. 저항이 많이 달려 있죠. 회로에 저항이 달려 있는데 그 저항 값을 그냥 지오메트리를 바꾸면은 크게 할 수도 있고 작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거 고등학교 때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이게 저항이 어떻게 돼요? 저항 값이 2R이 되죠. 그 다음에 병렬로 연결하면은 이게 2분의 R이 되죠. 그죠?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고등학교 때 우리가 회로를 다루게 되면 다시 다룰 기회가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해봐야 할 것 같고 나중에 회로를 다룰 시간이 있을지, 다른 거 선택의 문제니까. 자,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머티리얼에 이렇게 정해지면 모양이 정해지고 머티리얼이 정해지는 값이고요. 또 다른 값이 있는데, 또 다른 저항에 대한, 이거는 우리가 R이라고 부르는 거는 다시 한번 영어로 얘기하면 이건 R은 레지스턴스라고 부르고요. 얘는 우리말로 저항이라고 부르고, 얘는 이제 구조의 지오메트리에 생김새에 관계가 있는 거고,
의존. 근데 여기 이제 또 다른 양이 있어요. 우리가 로라고 쓰고요. 이걸 레지스티비티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번역을 할 땐 비저항이라고 부르고, 그러니까 비가 비율이란 뜻인데 뭐 마땅한 번역이 없어서 그렇지 그렇게 좋은 번역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얘는 지오메트리와 무관한 값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원래 저항값이라고 하는 게 물질의 성질이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면 이제 전도체 같으면 저항이 작고, 응? 그러니까 머티리얼 프로퍼티란 말이에요. 어떤 내가 물체가 있는데 나무면 나무, 소면 소, 쇠면 쇠, 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이런 머티리얼이 있는데 그 머티리얼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순도 몇 프로의 알루미늄이 저항이 얼마나 크냐라고 물으면은 이걸 얘기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길게 뽑으면 저항이 커지고 두껍게 만들면 저항이 작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비저항이라고 하는 거는 레지스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이 현재 갖고 있는 거의 고유한 성질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구리선을 샀다. 구리선 5m를 샀는데 뭐 연결하려고 구리선 5m에 저항이 얼마냐라고 물으면은 그건 구리선의 고유의 특성이 아니에요. 그래서 5m가 똑같은 거를 10m로 만들면 저항이 2배가 되는 거고, 얇게 만들면은 저항이 더 커지는 거예요. 또는 두껍게 만들면은 저항이 작아지는 거고. 자, 그런데 그 구리선 내가 구매한 구리선의 저항 특성, 전도 특성을 나타내 주는 거는 레지스턴스가 아니라 레지스티비티예요. 그래서 스펙을 굳이 잘 찾아보면은 레지스티비티 단위가 나와 있어요. 그 단위 얘기는 좀 이따 하기로 하고요. 자, 근데 얘는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은 이 그림도 지금 안 쓰니까 좀 내려가 보시고 자, 이 레지스티비티는 어떻게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 그 전류하고 전압의 관계가 레지스턴스였죠. 얘는 뭐냐면은 일렉트릭 필드하고 커런트 덴시티 관계. 커런트 덴시티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커런트 덴시티는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은 단위 면적당 흐르는 전류의 양인데, 커런트 덴시티하고 일렉트릭 필드 간의 관계이고요. 여기에 비저항이 들어오는데 로 인버스 이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보통의 경우에 그 전류의 방향은 일렉트릭 필드와 방향과 동일하죠. 뭐 항상 그런 건 아닌데 여기서는 동일한 것만 생각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아까 그 그림 다시 가져와요. 자, 여기 예를 들어 이제 얘가 뭐냐면 아까 그 전류 흐름의 일부라고 생각을 하고, 단면적이 A고 임의에 여기 작은 거리를 한번 생각해봐요. 델타 X라는. 그러니까 요 사이에 그 전압을 이렇게 가하면 여기에다가 이제 V라는 전압을 가하면은 V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겠죠. 다른 색으로 할까요?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겠죠. 이쪽 방향으로 여기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되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형성이 돼서 전하들이 움직여서 이제 전류가 흐를 텐데, 여기서 이제 전압과 전류의 관계는
아니 전압과 전류 관계가 아니라 이걸 델타 V라고 합시다. 요 전압 그러니까 potential difference 전압과 electric field 전기장과의 관계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얘를 적분한 거니까 원래. 그 다음에 전류하고 그냥 방향 생각하지 말고 전류의 크기만 생각하면 전류와 전류 밀도의 관계는 여기에다가 단면적을 곱한 값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두 식을 서로 나눠주면 그 델타 V분의 I가 나오고 이퀄 뭐냐면은 A분의 델타 X를 일단 앞에다 적어놓고 나는 곱하기 J분의 E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근데 전압을 전류로 나눈 것은 요 사이에 델타 X 간에 그 작용하는 저항이 되겠죠. 저항이 될 것이고요. 그러니까 요 파트에서 요 그림상에서. 근데 요건 또 뭐냐면은 이게 A분의 델타 X에 이 일렉트릭 필드를 전류로 나눈 게 다름 아니라 여기서 정의했듯이 이게 레지스티비티가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레지스티비티는 그 저항, 그러니까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놈은 고유의 그 레지스티비티에다가 길이를 곱하고 단면적을 나눠준 값이죠. 자, 그래서 이쪽 파트가 이쪽 부분이 이제 지오메트리랑 관련된 것이고요. 그죠? 그래서 이게 결국은 레지스턴스라고 하는 게 그 길이에 비례하고요. 그래서 저항 두 개를 직렬로 연결하면은 그 2배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뭐냐면은 그 나누기 단면적에 반비례한단 말이에요. 단면적을 크게 할수록 저항이 작아지는 거죠. 우리가 병렬 연결할 때 그래서 이제 단면적이 2배가 되면은 저항을 2개로 연결을 하면 병렬로 저항이 반이 되는 게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뭐 그냥 여러분들이 룰이라고 외웠겠지만 사실은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면은 여기서 이 레지스티비티의 단위는 뭘 것이냐 하면은 이 R의 단위에다가 곱하기 델타 X분의 A니까 A는 미터 제곱이고요. 단면적이니까 델타 X는 미터잖아요. 그래서 이게 다른 게 아니라 저항의 단위 옴에다가 곱하기 미터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만약에 구리선을 산다든가 아니면 뭐 다른 이유로 뭘 하게 되면 뭐 그런 걸 보게 되면 물질의 특성을 이제 잘 살펴보게 되면은 머티리얼에 따라서 레지스티비티가 나오게 됩니다. 물론 이거는 실제로 뭐 순도나 온도나 뭐 이런 것 여러 가지의 함수일 텐데 여기 이제 그 책에도 나와 있어요. 테이블을 잠깐 들여다보면 이거를 뭐 자세히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그냥 그 참고를 하시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뭐냐면은 전도체죠. 금속이죠. 금속은 전도성이 좋은 게 금속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그 전선으로 쓰죠. 이놈은 레지스티비티가 작은 놈이고 R이 굉장히 작죠. 값을 보면 알겠지만 알루미늄 뭐 10의 마이너스 8승 2.65에다가 10의 마이너스 8승 0이 마이너스 8개가 들어있는 거죠. 소수점 이하. 그 다음에 얘는 이제 중간쯤 되는 사실은 전해질 같은 놈이에요. 소금이나 이런 걸
물에다 녹이면 소금물이나 이건 뭐냐 이거 뭔지 잘 모르겠네 우리말로. 그 다음에 뭐 염소나 소금이나 이런 것들은 전해질인데 뭐 왜 그런지는 이제 자세히 설명 않겠지만 이 경우도 비교적 저항이 작아요. 물은 빼고 물은 조금 더 크죠. 그래도 전기가 통하긴 통하죠. 자, 그거에 비해서 요거는 부도체라고 하는 건데 부도체라고 하는 건 전기가 안 통하는 거예요. 전압을 걸어줘도 전류가 잘 흐르지 않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은 전류가 흐르게 하려면 굉장히 강한 전압을 가해야 되는 거죠. 부도체의 경우는 이제 굉장히 이게 R이 아니지. R이 아니고 로라고 써야 되죠. 로라고 쓰는 게 정확한 얘기고. 이 레지스티비티가 굉장히 큰 값이 여기에 우리가 나와 있지만 레지스티비티 옴미터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얘가 이제 고유의 머티리얼 프로퍼티가 되는 거예요. 물론 실제 상황에서는 뭐 순도에 따라 달라지고요. 온도에 따라도 많이 달라질 수가 있어요. 자, 그냥 참고만 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전류 부분을 이 정도 하기로 하고요. 자기장 얘기를 좀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 그 전에 이제 전류가 주는 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데 실제로 뭐 이런 걸 실험을 해본 사람들은 많지 않겠지만 이거 위에다 올려놓고 해볼까? 아니 그냥 밑에서 합시다. 자, 그러니까 그냥 배터리에다가 전선을 연결해 놓은 걸 생각을 해봅시다. 그냥 전류를 흐르게 만들어요. 너무 많이 흐르면 사실은 얘가 뭔 사달이 나긴 하겠지만 적당히 흐르게 만들어서 실험을 한번 해보면 그냥 전선만 연결한 거예요. 검은 선이 그냥 전선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제 사실 굳이 코일을 둔 이유는 저항을 크게 하기 위해서 전류가 너무 많이 흐르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도선 두 개 금속 도선이 있는데 이게 원래 위치를 회색으로 표현을 했고 만약에 얘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하면 얘가 서로 밀치게 돼요. 여기 이제 청력이 청력이 작용을 하게 되고요. 청력이 작용을 하는데 청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서로 지금 전류 방향이 반대죠. 전류 방향이 두 개 나란한 도선의 전류의 방향이 서로 반대가 되게 만들면은 그냥 이렇게 연결하면 반대가 되겠죠. 왜냐하면은 전류가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갈 테니까 일로 들어갈 테니까. 또는 이제 이거를 전류가 같은 방향으로 흐르게 만들면은 이제 이게 좀 전선을 꼬으면 코일을 좀 꼬으면 되죠. 이렇게 막 꼬아서 전류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흐르게 만들어요. 이렇게 해서 같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만드는 거죠. 얘랑 이 경우에는 서로 당겨요. attractive force가 작용하는데 전류의 방향이 같을 때 전류의 방향이 두 개 도선에서 전류의 방향이 나란할 때 자, 이게 왜 그러냐고 묻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본질적으로 파고들면은 이제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 되긴 하지만 일단은 이런 현상을 설명하는 그 학문 체계를 이제 매그네티즘이라고 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여기에 지금 전기력은 없어요. 그러니까 도선은 전하를 띠고 있지 않아요. 도선은 중성이에요. 전기적 중성이고
그 전기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기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또 다른 종류의 그러니까 전류가 관계된 힘이 있는 거예요. 전류가 관계된 힘이 있고요. 그 전류가 관계된 힘을 그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자성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우리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공부를 하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기로 하고요.